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네, 해마다 2월, 3월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시상식을 기다리게 되죠. 바로 오스카 시상식입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3월 11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요. 오전에 방송되게 되는데요. 해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영화 팬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대한 축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또는 수상한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라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난 몇 년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률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주목하는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작품들이 주요 부문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마도 수상도 유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이 파이아카에서는 2024년 아카데미상 대예측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단 어떤 상이 과연 어떤 작품이 해당 영화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문별로 제가 이렇게 약간 마치 작두를 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최대한 저의 촉을 살려서 예측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간략하게 그렇다면 그 실제 이 후보작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평론가인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가장 선호하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를 약간 대안에 가깝게 재미삼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 전체 부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맞췄다, 그분이 오셨다, 올해는 오지 못했다, 다 틀렸다, 이런 것을 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특히나 좋은 것이 주요 부문 작품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할 때까지는 다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약간 좀 좋아하는 작품이 상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응원하는 기분으로. 또 한 가지는 못 본 훌륭한 작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한 어떤 추천의 말들 혹은 환기의 말들을 드리면서 직접 찾아보시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런 그 컨텐츠를 마련한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예측입니다. 올해의 음악상은 무엇이 받을까라고 하는데 올해도 참 쟁쟁한 그런 많은 영화들이 있죠. 이 5편의 후보작 중에서 제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작품은 오펜하이머입니다. 네, 오펜하이머 음악은 정말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음향, 그러니까 사운드 효과와 음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최상의 관객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박동을 사로잡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자, 주제가상은 무엇을 받을까? 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비가 받을 것 같습니다. What Was I Made For?라는 노래인데 노래 자체가 이 영화랑 무관하게 그냥 들어도 너무 훌륭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빌리 아일리시가 지금 절정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기량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열렸던 심지어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이 노래가 Song of the Year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의 그래미 상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작곡상일 텐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 노래 자체의 우수함이나 또 이 바비라는 영화가 작년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놀라운 흥행작이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What Was I Made For?가 아마 받지 않을까. 혹시 이 노래가 수상을 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로 확률이 높은 건 저는 I'm Just Ken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비끼리의 경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네, 시각효과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어려운 부문 중에 하나가 올해 시각효과상일 것 같아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저는 받을 것 같은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근데 고질라 마이너스 1이 의외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션 임파서블이나 나폴레옹 혹은 크리에이터도 확률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팽팽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각효과상은 솔직히 약간 틀리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향상은 그럼 과연 어떤 작품일까? 이쪽은 거의 압도적으로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에디팅이나 사운드 믹싱 같은 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이렇게 두근두근한 감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올해 아카데미는 음악이나 사운드에 관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확률로 제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 특히 이제 미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이 있다면 이쪽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한 자락 별명을 깔아두면서 의상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은 두 작품이 압도적이죠. 하나는 바비, 또 하나는 가여운 것들, 두 편인데 둘 다 의상이 워낙 돋보이는 작품이고 영화에서는 워낙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느 작품이 받을까? 제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작품은 가여운 것들입니다.
분장상은 뭘까? 분장상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장이 이렇게 화려한 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영화에 잘 녹아 들어가는 분장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은 의외이시겠지만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영화에서의 분장이나 또 헤어스타일링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인물들을 오랜 세월에 따라서 보여주는 굉장히 섬세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스태프들이. 자, 이번엔 국제영화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실은 작품상, 감독상 다음으로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영화상인데요. 아카데미상을 이제 약간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로컬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이 국제영화상이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 바로 기생충이겠죠. 올해 국제영화상은 누가 받을 것인가? 네, 제 생각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국제영화상은 많은 사람들이 두 편의 작품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고요. 또 한 작품은 바로 작품상 후보에까지 올라있는 추락의 해부죠. 근데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은 지금 어떻게 후보를 발표하냐면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심사를 해서 올해 우리나라 대표 영화는 이 영화다라고 아카데미에 출품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당 하나밖에 출품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추천하는 기관에서 추락의 해부를 떨어뜨리고 프렌치 수프라는 영화를 출품시켰죠. 그런데 프렌치 수프는 최종 노미네이션에도 오르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만약에 이 프랑스에서 추천을 추락의 해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국제영화상 후보까지 올랐다 그러면 정말 알 수 없는 두 편 사이에 팽팽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게 됩니다. 장편 애니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팽팽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 편 중에 한 편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고요. 또 하나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인데 제가 보기에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을 것 같은 작품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아카데미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작품상 그리고 또 이 연기상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우조연상 부분 어떨까요? 올해에도 5명의 쟁쟁한 배우들이 있어서 그냥 뭐 주연상 후보와 조연상 후보를 만약에 예년하고 달리 5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어느 게 조연상 후보고 어느 게 주연상 후보니 물어보면 사람들이 조연상 후보를 주연상 후보라고 예년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화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럴 정도로 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요. 남우조연상 부분에서 제가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사실 이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야 되는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 연기력이 상대적으로 폄하받아온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2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었죠. 채플린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그다음 트로픽 선더가 있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보신 특히 이제 젊은 관객들이라면 우리가 보았던 마블 영화에서의 아이언맨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블록버스터를 이끌었던 굉장히 재기발랄한 연기를 잘하는 톡톡 튀는 그런 능력 있는 배우 정도에서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깜짝 놀라셨을 분도 있지 않을까. 영화를 상대적으로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럴 정도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된 작품이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오펜하이머에서 맡게 된 그 배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이 오펜하이머와 대립각을 이루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놀런이 연출과 각본을 통해서 그 인물을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역할을 정말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펜하이머라는 천재에 대한 그 사람의 천재성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연기한 뛰어난 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우조연상은 어떨까 싶은데 나무, 여우, 주연, 조연 4개의 부문 중에서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장 쉬운 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80% 정도의 확률은 되지 않을까 예측하게 되고요. 바로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입니다. 그러니까 바튼 아카데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이 배우를 몰랐던 분들이라도 정말 정말 연기 잘했지라는 생각들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가 바튼 아카데미로 상을 받게 된다면 몇 년 전에 헬프라는 영화로 옥타비아 스펜서라는 배우가 상을 받았을 때 딱 그 순간하고 비슷하게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유머러스하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부한 연기를 하고 있고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적인 부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극 중에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음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캐릭터의 역할들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 스펜서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타일의 연기로 정말 이 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티피컬하면서도 그냥 스테레오타입화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인물을 배우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풍성하게 굉장히 잘 살려낸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실방 없나? 1년이면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중3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2030 다이렉트 프로모션. 자, 이번에 나무주연상입니다. 네, 의외로 이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못 받았었고 후보에도 많이 오르지 않았던 배우들이 신선한 얼굴들이 올라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문이 되었습니다. 나무주연상은 두 사람의 대결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튼 아카데미의 폴 지아마티, 또 하나는 오펜하이머의 킬리안 머피입니다. 둘 다 정말 팽팽하고 둘 다 정말 일생일대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킬리안 머피의 역사상 최고의 연기는 제가 볼 때 오펜하이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지아마티 연기 경력의 역시 최상의 연기는 바튼 아카데미인 것 같거든요. 물러설 수 없을 텐데 제가 받을 것 같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오펜하이머의 킬리안 머피입니다. 킬리안 머피는 정말 크리스토퍼 놀런이 일생일대의 은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크리스토퍼 놀런이 킬리안 머피에 대한 대단한 신뢰감을 영화에 계속 기용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오기도 했었죠. 그 정점에서 제대로 연기를 해낸 것이 바로 오펜하이머 같고요.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들에서 상대적으로 배우가 덜 보입니다.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놀랄 정도로 잘 짜임새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수많은 반전들이 있기도 하고 영화 자체가 아주 건축학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일 텐데 놀란 영화들 중에서 연기가 너무 놀랍게 떠오르는 그런 배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커 같은 경우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인셉션 같은 영화들도 그 영화 속에서의 배우들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죠. 오펜하이머의 배우들은 정말 놀란 영화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도드라진 그런 뛰어난 연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킬리안 머피는 영화의 중심에서 정말 제대로 이 영화의 감동을 가져가게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여우주연상에 5 배우가 있습니다. 여우주연상도 정말 팽팽하거든요. 그렇지만 여우주연상 역시도 2명이 상대적으로 각축을 벌이는 그런 2강전으로 보입니다. 플라워 킬링문에 등장했던 릴리 글래드스톤, 그리고 가여운 것들에 등장했던 에마 스톤. 둘 다 스톤이 또 들어가는 공통점도 있어요. 우연히도. 두 배우 중에서 제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릴리 글래드스톤입니다. 릴리 글래드스톤은 이 영화에서 사실은 여우주연상 부문의 후보인 것은 맞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일반적인 여우주연보다 이 물리적인 비중은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릴리 글래드스톤이 맡았던 배역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범죄에 철저하게 속아서 희생당한 어떤 희생양 정도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대상화된 캐릭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릴리 글래드스톤이라는 뛰어난 배우가 이 연기를 해냄으로 인해서 이 인물에 굉장한 품격을 불어넣었고 감정을 불어넣었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도 강한 어떤 그런 연민 같은 것들 혹은 이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이 배우가 사실은 이제 영화 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 최초로 아메리칸 원주민으로서 수상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우주연상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역시 또 그런 영화 외적인 요소가 플러스가 돼서 상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외적인 부분들을 다 떼내고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연기를 이 영화에서 했고요. 릴리 글래스턴은 켈리 라이카트 영화의 어떤 여자들 같은 영화들을 봐도 그 영화에서의 비중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에피소드에서 강렬하게 사로잡는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편집상입니다. 영화예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두 양축이 있다면 하나는 편집이고 하나는 촬영일 텐데요. 편집상은 과연 누가 받을까? 네, 제 생각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의 어떤 부분이 전부 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편집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 애초에 각본에서 그런 플롯들이 짜여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 핵실험을 트리니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농구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은 영화에서 별거 아닌 장면인데 굉장히 좁은 그런 어떤 회의실에서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을 받으면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청문회에서 극단적으로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의 편집의 리듬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전편을 통해서도 편집의 어떤 그런 스킬과 혹은 이 작품의 핵심을 보완하는 편집 감독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그런 편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술상일 텐데요. 자, 미술상도 다들 화려한 그런 정말 눈이 즐겁고 영화랑 그런 것들이 잘 밀착되어 있는 5편의 후보들이 있죠. 이 중에서 역시 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비 아니면 가여운 것들처럼 보이는데요. 역시 제가 틀릴 확률이 50%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예측은 가여운 것들입니다. 바비와 가여운 것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로 많이 충돌하거든요. 시각적인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근데 아카데미는 결과적으로 가여운 것들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각본 중에서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각본들을 이제 옮겨서 영화에 따라서 각색한 그런 경우들일 텐데요. 올해 각색상 후보 5편 중에서 제가 추측하게 되는 것은 역시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각색은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넌픽션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오펜하이머 박사에 대한 전기를 저도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원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원작은 넌픽션이고 한 사람의 전기적인 사실을 시대에 따라서 그려낸 굉장히 노작에 해당하는 그런 원작인데요. 근데 이 영화의 각색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원작에 없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서 이 영화에 부여를 했죠. 핵분열과 핵융합이라는 두 가지가 대비되는 두 개의 어떤 청문회를 중심에 놓게 되고 원작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그 사람 자체를 대립각으로 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를 펼치게 되고요. 또 영화에서 보시면 시작과 끝부분에 굉장히 강렬한 빗방울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마지막에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자체가 원작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영화에 부여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확고한 각색에서의 시선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로 잘 만들어낸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촬영상입니다. 올해도 정말 멋진 촬영들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작품이 촬영상을 받을까? 네,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호이트 반 호이테마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영화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일 텐데 아카데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수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 감독이면서 스웨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태어난 곳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정체성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고 부인을 비롯한 사는 곳은 전부 다 스웨덴 쪽에 있어서 스웨덴과 네덜란드적인 어떤 것들을 대변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호이트 반 호이테마가 우리를 사로잡았던 제가 촬영에 완전히 반했던 최초의 작품? 최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초기의 작품들이 바로 랜민입니다. 랜민을 보면서 정말 뛰어난 촬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높 같은 영화를 봐도 이 호이트 반 호이테마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호이트 반 호이테마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은 크리스토퍼 놀런입니다. 테넷 같은 작품,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 또 무엇보다도 덩케르크를 함께 촬영한 그런 촬영 감독이고요.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최초의 오스카 트로피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이제 감독상입니다. 긴장감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러고 나서 다른 감독을 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주요 부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게 감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감독상 지난 몇 년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심지어는 센터네요. 크리스토퍼 놀런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모든 그 상황은 크리스토퍼 놀런이 아카데미의 어떤 최고의 스타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까지 있고요. 크리스토퍼 놀런이 아마 감독상 트로피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각본상입니다. 네, 각본상은 이제 오리지널 각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국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를 떠올리시기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각본이죠. 메이 디셈버도 정말 충격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풍부하고도 깊고도 어둡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살려낸 좋은 각본이죠. 그렇지만 각본상은 제 생각에는 추락의 해부 아니면 바튼 아카데미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작품은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먼 드라마의 각본을 좀 약간 상대적으로 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드라마의 각본들은 짜여진 것에 따라서 감동을 향해 모든 것이 달려가는 것 같고 거기에서 무슨 엄청난 어마어마한 반전 같은 것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바튼 아카데미의 각본은 정말 훌륭한 각본이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수십 번 본 것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무척이나 신선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깊게 어떤 인간다움의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여러분들께 특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아마 이 작품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작품상입니다. 올해는 작품상을 이제 대략 한 15, 16년 전부터 모두 10편까지 후보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죠. 근데 항상 10편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8편이기도 하고 9편이기도 하고 이런데 올해는 꽉 채워서 10편입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아카데미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10편 중에서 제가 본 영화가 9편입니다. 아메리칸 픽션 한 편을 못 봤습니다. 나머지 9편을 제가 본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여름에 개봉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편은 어떤 식으로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추락의 부는 지금 극장에서도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작과 이번 작품의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의 어떤 연출 기량을 보여줬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을 보아내는 시선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인식론 자체를 다룬다고 할까요? 그 속에서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진실이라는 것은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와 연출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비는 상대적으로 다른 평론가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덜 좋게 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작년 안에 가장 많은 관객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면서 성공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겠죠. 바튼 아카데미는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휴먼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감동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신선한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 영화가 기존의 숱한 휴먼 드라마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착목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플라워 킬링 모어는 사실은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 자체가 워낙 거장 중에 거장이고 훌륭한 영화가 너무 많고 최근의 경우에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너무 훌륭한 감독이라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재밌는 영화이고요. 특히 지난 한 6, 7년 사이에 이 마틴 스콜세지는 지난 한 20여 년간 중에서 가장 절정인 그런 기량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마틴 스콜세지가 보여주었던 그런 전성기가 다시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뛰어난 부분들이 있죠.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굉장한 작품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브래들리 쿠퍼라는 배우가 연출과 연기 영역 모두를 넘나들면서 얼마나 큰 야심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전기 영화가 아니겠는가. 특히 두 주연 배우의 연기들이 좋죠. 오펜하이머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패스트 라이브즈는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많은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 2023년에 작년 최고의 영화로 꼽는 그런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셀린송 감독 자체가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무척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에 빠진 그 남녀의 애틋한 감정을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허다하게 많은 영화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영화의 결고운 감성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런 아름다운 가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가여운 것들은 주제의식이 도드라지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제의식으로 따지면 바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성하는 어떤 여성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갈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나아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항상 그런 연출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최근까지는 계속 엄청난 호감을 느끼는 쪽이고 우리에게 제대로 검을 가져다 주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10편 작품 중에서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이제는 반전 없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아마 감독상에 이어서 트로피를 받고 나서 크리스토퍼 놀란 앉아서 작품상 연설은 뭐라고 할까 앉아서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명이 되면 나가서 제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품상 오펜하이머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9개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체 흐름도 한번 파악하고 저의 촉도 한번 살려서 여러분께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엇이 받을 것 같은 것인가가 아니라 간략하게 저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의미로,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고른다면 해당 부문에서 어떤 작품을 상을 주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살짝 여러분들께 재미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상입니다. 음악상에 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오펜하이머에게 주고 싶습니다. 주제가상은 어떨까?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What Was I Made For의 이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에 주제가상을 주고 싶습니다. 시각효과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라면 크리에이터에 주고 싶습니다. 아니, 크리에이터가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미션 임파서블 혹은 나폴레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크리에이터의 시각효과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효과가 뛰어난 그런 어떤 디지털 이미지들을 끌고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영화들 경우에는 프로덕션에 비해서 포스트 프로덕션이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입히는 방식으로 혹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시각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기할 때 예를 들면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한다던가 혹은 특수한 상태에서 센서들 같은 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해서 배우들이 연기한다던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거나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크리에이터는 반대로 촬영했습니다. 시각효과가 너무 중요한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배우들한테 어떤 센서도 부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연에서 그냥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적인 방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한 디지털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완하는 식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시각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컴퓨터 그래픽을 포함한 이런 영화의 시각효과들이 극중의 어떤 세계 혹은 자연과 굉장히 잘 이물감 없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영화들의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서 연기가 무척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들어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결과론적으로 시각효과만을 본다 할지라도 크리에이터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낸 굉장히 새롭고도 신선한 그런 또 다른 시각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물론 뛰어나지만 저는 크리에이터를 시각효과상으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음향상입니다. 음향상은 저도 역시 이견 없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이번에 의상상입니다. 네, 바비 의상 보는 재미만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저 역시도 가여운 것들의 의상상을 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딱 시작하면 에마 스톤이 뒷모습이 나오는데 푸른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에서의 의상 자체가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창의력들이 있죠. 분장상은 어떨까? 역시 약간 의외이실 텐데요. 저라면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에게 분장상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배경에 해당하는 안데스 설원에 실제 있었던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조난당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랬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극중의 상황 속에서 이 눈에 덮인 그 배경들은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미니멀한 효과를 영화에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배경은 온통 하얘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부분들을 아주 뛰어난 분장으로 그 자체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화에 아주 잘 녹아가는 분장을 통해서 참혹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사건들을 분장을 통해서 구현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거죠. 네, 국제영화상입니다. 네, 국제영화상 작품들 중에서 좋은 작품 많습니다. 티처스 라운지라는 작품도 참 좋고요. 근데 저의 선택은 역시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자, 장편 애니상입니다. 저도 역시 두 작품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저의 선택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더군다나 은퇴작이라고 밝혔는데 이 작품의 장편 애니상을 바치는 것도 좋겠지만 두 작품은 정말 둘 다 아주 좋은데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작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남우조연상입니다. 저는 사실 두 사람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고요. 또 하나는 마크 러팔로입니다. 마크 러팔로가 정말 밉살스러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한 명은 또 헐크고 한 명은 또 아이언맨이기도 하네요. 저의 선택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받을 때가 되셨습니다. 자, 여우조연상입니다. 여우조연상에도 역시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 연기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의 선택은 에밀리 블런트입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에밀리 블런트의 비중은 물론 여우 조연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 몇몇 장면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라는 거대한 어떤 인물의 그림자에만 파묻혀 있는 그런 부인의 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몇몇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기억하실 텐데 거의 종반부에 등장하는 그 경멸에 가득 찬 어떤 표정을 보이는 그 메달 수여식 장면에서의 연기라든지 아니면 오펜하이머 자체가 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로 무너질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남편에 대한 원망과 혹은 힘을 주는 어떤 격려와 이 모든 것을 섞어서 남편에게 다그치는 장면 같은 데서 연기 같은 것은 에밀리 블런트가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하는 배우인지를 보여주죠. 네, 이번에 나무 주연상입니다. 저 역시도 두 사람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폴 지아마티고 또 하나는 킬리안 머피입니다. 저의 선택은 폴 지아마티입니다. 킬리안 머피도 너무 좋긴 했는데요. 연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폴 지아마티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너무 놀라운 연기였고 너무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자, 여우 주연상에 관해서는 역시도 저도 릴리 글래스턴과 에마 스톤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네트 매닝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그렇게 연기할 만한 그런 여지가 많지 않은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강인한 어떤 수영을 통해서 쿠바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헤엄쳐가는 그런 60대 여성의 연기를 너무 뛰어나게 잘했고요. 잔드라 밀러는 지금 뭐 유럽의 배우들 중에서 거의 국제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주연을 했고 추락의 해부에서도 주연을 했는데 둘 중에 연기가 더 돋보이고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추락의 해부입니다. 더더욱 이 영화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캐리 멀리건은 저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다른 배우가 따라할 수 없는 굉장한 우아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래전부터 무척이나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서도 역시 뛰어난 연기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것은 결국 이 두 배우이고요. 이 두 배우 중에 저의 선택은 릴리 글래스턴입니다. 에마 스톤이 너무 아까운데요. 왜냐하면 가여운 것들에서의 에마 스톤의 비중은 절대적이거든요. 이 한 배우의 역할이 너무나 강하고 실제로 그런 연기들 너무 제대로 해냈고 더군다나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완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극중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후반부에 가면 그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의 스펙트럼과 변화가 영화 전편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배우의 모든 것을 집어넣은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마 스톤의 곡한에서 말을 한다면 저는 더 페이버릿이나 라라랜드에서 연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편집상에 관한 저의 선택입니다. 저 역시 오펜하이머라고 생각하고요. 미술상에 관한 저의 선택도 역시 가여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여운 것들 같은 영화는 정말 이 프로덕션 디자인, 그러니까 미술이 정말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단순히 그것을 화려하거나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화려한 부분과 가장 참혹한 부분들을 모두 다 구현해낸, 그러면서도 집 안의 어떤 세상과 집 바깥의 세상들을 대비해낸 그런 측면들까지 굉장히 미술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번엔 각색상입니다. 네, 저의 선택은 역시 오펜하이머입니다. 촬영상입니다. 촬영상 역시 저의 선택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촬영상 후보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었다면 제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두 작품을 놓고. 근데 후보에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촬영은 저는 호이트 반 호이테마의 오펜하이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감독상입니다. 저의 선택은 올해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각본상은 사실 역시 다른 부분 못지않게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각본은 추락의 해부 그리고 바튼 아카데미 두 편이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추락의 해부입니다. 연출도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각본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다시 말하면 추락의 해부가 각본이 훌륭하다는 것은 장르적으로도 훌륭하고요. 법정 영화로서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런 장르적인 부분을 떠나서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과연 범인은 누구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혹은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그런데 영화의 끝에 이르게 되면 정말 전체 이야기를 보아내는 시선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각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올해 아카데미의 작품상 초이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사실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번 자꾸 제가 거론하는 것 같지만 코다 같은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었는데, 아메리칸 픽션이 최고의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못 봤다는 전제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것이 지금 아카데미로부터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또 2주 전에 제가 올해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해설을 하게 되어서 OCN에서 약간 예고편 비슷하게 찍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 예측을 살짝 집어넣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9편을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8편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편을 더 챙겨보게 되었고, 그래서 작품상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오펜하이머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저의 선택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독상과 작품상을 나눠주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상도 조나선 글레이저,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에 가는 것을 선택을 제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두 작품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 10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3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추락의 해부, 하나는 오펜하이머, 또 하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3작품 다 저한테는 정말 악소리가 날도록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작품상으로 고르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작품이고요. 충격적인 작품이고 영화 예술의 한 궁극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될 텐데 저만 보고 약 올려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자, 어쨌건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선택하고요. 그렇지만 감독상은 크리스토퍼 놀란, 이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작품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한번 챙겨보시면 더욱더 흥미로운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